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대표가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시작했는데 3박 5일간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6월에는 워싱턴 다녀왔고요. 예. 미국 방문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이제 방문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역시 북핵 문제죠. 북핵에 관련돼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북핵 어떤 국제 제재든 아니면 북한 핵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위반하는데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 평창 올림픽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엔에 가서 연설하실 때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계속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이 이제는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3박 5일 동안에 일정이 빠듯한 그런 일정으로 그렇죠.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핵 문제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창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우리 또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워싱턴과 뉴욕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의 어떤 공고한 동맹의 어떤 강화 이런 측면이 있다라면 이제 뉴욕은 이제 국제 무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참석을 하고 특히 이번에 유엔 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번에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국제공 즉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번에 21일 날 이제 그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이죠. 그때 아마 이제 이 정상회담 가기 전에 아마 이 우리나라에서 800만 불 지원 문제를 두고 사실 한일 간에 조금 이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좀 균열 현상 이어지기 전에 미리 좀 봉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다 확고한 한미일 동맹과 이제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번에 이제 FTA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미 간에 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이제 사실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국제 제재 국면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뜨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러진다는 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좀 관심을 한번 촉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가 전국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요.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추 대표에 이어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제 발언으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해서 유감이다 이런 이제 유감 표명이 잇따라 있었는데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문보고 채택에 관련된 일정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의원 개개인의 결정에 맡기겠다,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사과도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지금 비서실장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간곡히 요청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얘기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 보고 채택 그리고 나아가서 표결까지 도와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만약 또 이번에도 이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표결에서 부결이 돼버리면 국민의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예.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이 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과의 어떤 형식은 갖추었으니 그 사과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실려서 일정 부분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채택을 하고 청문보고 채택 그다음에 표결에서도 찬성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4일 전까지 지금 인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세균 의장도 취소했죠. 외부의 일정을 갖다 취소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보다는 조금 이제 여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유리한 국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야당들이 반대하는 기조하고 국민의당 기조하고 조금의 뭐 어떤 온도차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법관이란 게 우리 임기가 6년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해야 될 몫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백의 균형감이 깨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이 교체가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사실은 사법의 어느 정도 좌우의 어떤 균형 자체가 좀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 자체가 상당히 좀 좌편향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보수 야당과 야당의 지금 우려스러운 대목이거든요. 예. 근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거기에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제 회장 출신을 하기 때문에 야당의 이 우려, 과연 지금 사법부를 균형 잡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은 이제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 내부의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예. 아직 뭐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예전 그 김희수 재판관의 어떤 그런 소장의 그 표결보다는 조금 유리한 국면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감이 사실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율 투표를 하게 될 경우는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곧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앞서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여론조사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 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찬성이 53.3%, 반대가 예. 28.7%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뭐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아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4일이 되면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고 예.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국회가 일정 부분 도와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들은 대법원장 임명을 찬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찬성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또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근소하게 또 좀 높았죠. 한 10% 차이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차를 반영하면 5%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낮은데 결국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안철수 대표 체제 이후에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해 줘야 된다는 모습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치권에서 또 뜨거운 뉴스가 된 내용이 남경필 지사 장남이 26살인데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게 상당히 충격을 줬어요. 실시간 검색 1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이제 베를린 방문 중에 급거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내에서 이제 폭행, 성추행 이것 때문에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 집행유예 기간이 이제 지난 9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이 필로폰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전에 중국 유학한 경험이 있죠. 그 중국에
국회에서 이제 필로폰을 4g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예. 이걸 숨겨서 들어왔는데 이 4g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1회 투약이 0.03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30명 이상 투약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와서 본인이 그 어떤 여성과의 채팅 앱을 통해서 이제 나하고 같이 뭘 하지 않겠느냐, 투약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이 여성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경찰 수사관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함정 수사에 빠져서 이제 지금 체포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2g만 지금 회수를 했어요. 예. 나머지 2g은 사실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과연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했겠느냐라는 또 그런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고, 특히 이 경찰의 수사의 방향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뭐 아는 친구들과 여러 명이 같이 했다라든지 뭐 등등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면 이것 자체도 상당히 지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자, 남 지사 지금 뭐 독일 방문 중에 중도 귀국길에 올라왔는데요. 과거에도 이 첫째 아들은 군대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남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때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뭐 예. 자식 때문에 연거 후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남 지사는 뭐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문화적으로 묻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현종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죄질이 좀 나쁜 게, 이게 필로폰을 들여와서 2g이 사라졌는데 2g이면 보통 5, 60명이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에게 이 필로폰을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이거는 좀 주도 면밀하게 뭔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어쨌든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다른 범죄와 좀 다르게 이거 마약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도 그렇고, 또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과 군대 내에서도 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겹쳐지면서 이제 남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도민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죠, 문정인 교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주 뭐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국방장관이 이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게 좀 약간 자중질환에 빠진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습 보면서 제가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예. 자주파와 동맹파가 한번 정말 세게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연상을 시키는데, 사실 문정인 교수의 위치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사실 멘토 역할을 해왔거든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한반도 평화 포럼을 이제 운영을 해왔고, 사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 특보를 맡으면서 어떤 외교안보 정책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왔는데, 특히 지난번에 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축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핵해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 말을 보면요, 일단 이게 상당히 개탄스럽다. 예. 뭐 학자로서 뭐 떠드는 것 뭐 등등, 이게 굉장히 감정에 실린 이야기를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이제 그 외교안보 팀 내에서의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균열 현상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실제 아마 문정인 특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내부에서 지금 현재 좀 너무 미국 쪽에 지금 가깝게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좀 대화파들이 있고 아마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기의 갈등 자체가 좀 표면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좀 대목도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송영 국방장관이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국회에 나와서 저런 태도로 얘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송영 국방장관의 얘기는 제가 동의하지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적인 갈등이 비춰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투쟁이라는 표현 아니군요. 논쟁하고 논의하고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회에 나와서 발표하는 마당에 그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는 문정인 특보가 학자로서 얘기를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특보자를 좀 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특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정인 교수가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뉴스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혼란이 빚어지고 혼선이 빚어지니까 저는 학자로서 얘기를 하시려면 특보라는 직책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유분방히 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어떤 국방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펴는데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문정인 특보가 했던 그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결이 다른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한미 그 군사 훈련을 축소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해서 한미 우리가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훈련, 이게 공격하려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자, 필요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얘기하게 되면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갈등으로 비춰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이나 아니면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아마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도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아베 같다라든지 뭐 등등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 흐름들이 문정인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정세현 이 어떤 면에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외교안보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과 또 정의영 안보실장 입장 같은 경우는 너무 친미적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론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내부적인 어떤 다툼들이 너무나 일찍 표출된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교수님께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문정인 특보가 이걸 주장하려면 제가 볼 때 특보자를 내려놔야 되죠. 이게 사실은 방향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어떤 관계 속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상당히 좀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